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제 건국의 꿈 해서 이제 유교국가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앞 시간에 설명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로 등장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결과적인 얘기인 거지만 일본처럼 지역이 분립되어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없이 분립되어 있는 형태로 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일본말을 쓰거나 중국말을 쓰고 계실 거예요.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하는 국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당당히 중심 국가 중에 하나로 일어서고 이게 이제 조선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그럼 저절로 됐느냐 그런 건 아니고 쉽지 않았다. 일단 명이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데 결국은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지위를 받아들여 주고,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만 요구한 건 아니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제 그 접근에 들어가는데 그런 어떤 게 이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세종 그다음에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유교적인 이제 어떤 통치 내용들 이런 걸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지방 통치를 이야기할 핵심 이제 수령이에요. 수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선의 수령상은 어떨까? 이걸 일단 던져보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변학도 아주 다 아시는 분이죠. 역사상인 분은 아니지만 춘향전이 판본이 100개가 넘는 걸 아시나요? 100종류가 넘어요. 왜 100종류가 넘냐면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고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완된 게 100종류가 넘어요. 그게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설정이 굉장히 무리한 어떤 설정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이도령과 춘향이 10대의 로맨스를 벌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숙한 아이들이죠. 15살에 연애도 하고 나이도 나아보려 노력도 하고 이랬는데 아주 처음 알려진 폭편적인 판본에 춘향이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는 기생이신 건 확실하잖아요. 기생이면서 그 지역에 수령으로 왔던 어떤 분과 관계해서 낳은 게 춘향이에요. 그리고 이도령이라는 분도 아버지가 남원 부사였고 그때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왔다가 보통 부사라고 하는 게 한 1, 2년 하나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1, 2년 사이에 로맨스를 벌이고 돌아가면 사실은 다시 돌아오는 게 반칙인데 이분은 다시 이제 돌아왔었다는 이제 우리가 맺어진 사랑에 대한 성공적인 로맨스 얘기를 알고 있는 건데 그때 이 로맨스를 방해하는 분이 지방 수령이잖아요. 그렇죠? 얘긴즉슨 그리고 이제 변학도라고 하는 분은 아주 훌륭한 수령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는 게 춘향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자리를 갖자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치고 얘기 설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원부사 변학도의 불법 행위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춘향이의 어머니가 기생 신분이니까 이거는 노비 중에서 비에 해당되고요. 신분은 관노비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관노비니까 관에 대한 구격을 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구격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생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 기라고 하는 것도 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를 주는데 그 기라고 하는 게 오는 분들하고 잠자리 하는 게 목적인 분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이거 손님이 왔을 때 음악 연주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기본 기능이.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죠. 너무 좋게 말했나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오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남원 부사로 새로 부임하신 저 변사또께서는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자원과 남원부의
위해서 내가 활용해야 될 게 어떤 거 쭉 활용하는 것 중에 기 부분도 활용을 한 거예요. 기 그런데 서류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인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무 이탈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는 지금 기적에 올라와 있는 기의 신분으로서 너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럴 그 마음의 그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나오신 거예요. 저분이 비신분에 있는 분이. 그래서 또 이 백성을 사랑하는 변학도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고집한 게 아니라 잘 설득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잘 지내자. 너도 구격으로 돌아오고 나도 구격으로 너를 용서할 마음이 있다. 넌 사랑스러운 모습까지 보니 더 그렇다. 그런데 계속 이제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렇다면 그 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격을 해태한 분명한 이제 법적인 사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확정을 해야 돼요. 이 조사와 그런 이제 판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 조사는 간단합니다. 물어보시고 그 정직한 대답을 안 하면 정직한 대답을 하거나 잘 기억이 안 나면 잘 기억이 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몇 대 때려가지고 기억이 잘 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는 기니까 너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할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연사하세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냥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그 사형을 가한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 형리 조직을 동원해서 공식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린 10대 분이니까 아마 그랬겠죠. 나이가 좀 더 여러분처럼 지긋했으면 아주 그 재빨리 구격에 귀의하겠다고 했을 텐데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 계속 개기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한 거죠. 조사 절차를. 근데 이 조사 절차도 사실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최대 9번까지 조사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전에 판결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구격에서 탈출하신 분이니까 이제 장을 쳐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변방의 역에 충분해야 돼요. 더 험한 역에다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을 미루신 거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난데없이 그때 암행어사 출동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남원부사는 사품이고 암행어사는 어사로 뜨는 사람들은 5품이나 6품이니까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남원부사를 취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원부사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특정할 건지에 대해서 춘향전의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무지무지 고민을 합니다. 어사가 우선 부사를 파지시켜야 돼요. 파지 권한이 없는데 그 다음에 지금 춘향이 얘기만으로는 어떤 불법 행위가 발견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엮는 이제 고심이 있게 돼요. 그런 건 여러분이 따로 가서 보세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춘향전에 그려져 있는 그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법 절차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태가 이제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렸겠죠. 그리고 물론 법 절차를 놓고도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느낌이 달랐을 건데 그 수령으로 온 사람이 법 체계 바깥에서 어떤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체가. 지금 이 가장 나쁜 변학도라고 하는 게 가장 나쁜 수령의 표본처럼 얘기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 그런데 거기도 그 이 변학도가 한 행위의 그 내용들이 그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때가 관아에 가면 저렇게 패, 뭐 이렇게 하고 뭐 수령이 뭐 그런 거 요구에 아이 못된 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다 법 절차 내에 있는 거다 보니까 춘향전을 그릴 때 그 소설을 그려나가는 분이 100가지 버전을 넘게 바꿀 수밖에 없고 누가 에이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싹 바꾸는 거예요. 춘향이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거 떼먹었어요. 돈 떼먹었어요. 뭐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사가 출동했을 때 그냥은 못하지만 현행범은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무슨 그 국가에 무슨 걸 범하고 잔치 못하게 되어 있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걸 들이닥쳐가지고 잔치하는 변학도를 진치하는 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막 하여튼 열심히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이제 그 당장 기본적으로 춘향이라고 하는 분이 비에 따르면 저 변학도의 모든 행위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 성춘향의 어머니가 아버지 도움을 받아 사실은 돈 주고 빼냈었다. 돈 주고 빼낼 수 있거든요. 대신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작점이 뭐냐면 조선의 지방 수령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왜 그렇게 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자는 거죠. 서울인데요. 여기 이제 서울도 사실은 이게 이제 유교적 아이디어를 이제 담고 있는 거여서 여기가 저 동대문이고요. 여기가 서대문이 지금 없지만 서울의 축이 가로는 아주 정확하게 종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 늘 종로예요. 횡으로는 딱 잡혀 있고요. 남문이 약해요. 이게 우리 자연지형을 따라가다 보니까 남쪽에 그 목멱산, 지금 남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고 그 남문이 이제 숭례문이 이렇게 틀어져서 들어가요.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인 스트리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메인 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그 궁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 천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교 천명을 받고 이 조선을 이제 다스리는 게 조선 국왕인데 그 모습을 보통 사람은 왕을 만날 수 없으니까 궁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궁궐의 모습을 보면 이 동아시아 국가는 그 나라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도심각 쪽에 있는 지점이고요. 딱 좌회전해서 이거 광화문 사거리예요. 지금은 요 도로가 크지만 전에는 이게 큰 도로가 아니에요. 이쪽은 도로가 있지만 여기서 딱 보면 여기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을 이렇게 바라보면 근정전이 있고 뒤에 이게 백악이라는 산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복궁, 백악,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점이 중국에 이제 그 여러분이 자금성은 아마 쉽게 갔대요.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 있거든요. 그 자금성을 가서 보면 자금성도 이게 성벽이 없어져 버려가지고요. 그 성이 어째 느끼면 성벽이 참 어려운데 원래는 자금성밖에 또 성이 있었어요. 성곽이 있고요. 그 이제 그 자금성 앞쪽에는 그 우리가 이제 이화원이라는 데도 이제 많이 가는 관광지인데 거기에 이제 연못이 있어요. 배 타고 한 2시간쯤 다니면 되는 연못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연못이죠. 이 인공 연못입니다. 그 정도는 중국은 이제 연못이에요. 그래서 그 배 타고 2시간 다닐 만한 이제 연못을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파냈잖아요. 그 흙을 자금성 뒤에다 쌓아서 지금 자금성 뒤에 있는 그 산이 그겁니다. 흙 쌓아서 만든 산이에요. 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올라갈 만해요. 숨은 좀 차지만 그 얼마큼 동원해서 그걸 했을까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리고 자금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남쪽 적장한 지를 봐야 돼. 딱 보면요. 자금성은 하늘로 바로 가요. 하늘로 바로 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인공 구조물이 바로 하늘로 바벨탑 같은 거예요. 그 황제라는 존재는 바로 하늘에 입대어지는 거고요. 다른 자연 구조물이 그걸 방해하면 안 돼요. 이게 중국식 아이디어. 그러니까 똑같은 천명을 받아도 약간 아이디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백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그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은 거예요. 지금 말한 요 지점에서 봤을 때 백악하고 여기서 쫙 봤을 때 어떤 크기로 드러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존재를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산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 자체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거가 그 내가 통치해야 될 어떤 그런 거고 그게 그거를 작동하는 게 천의 도가 있는 거예요. 천도가. 그래서 나한테 그 명이 왔어요. 천도를 실천하라고. 근데 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요. 땅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거둬들이게 하고 저장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도예요, 천도. 그리고 이 천도라고 하는 건 천명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도 우리가 거기에서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통치는 뭘 하는 거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거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예배하는 곳에 의례도 있는데 제사가 바로 그런 의례거든요. 제사라는 의례가 어떤 거냐면 시간이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이해할 때 기가 모여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쪽 기가 모이는 거가 혼이고요. 땅 쪽 기가 모이는 게 백이에요. 딱 모이면 사람이 되는 걸 담는 게 체예요. 몸.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냐? 이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기가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갔어요. 근데 나는 후손이잖아요. 후손이니까 그 부모의 기와 나의 기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기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래서 제사할 때 어떤 매개체를 놓고 기를 끌어와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온갖 정성을 다 다해요. 그 규정이 딱 있어요. 자, 그래서 끝나면 이분이 다 돌아가요. 그럼 이분이 여기 있던 제수에다가 어떤 그 정성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남겨놨는데 그걸 내가 먹어요. 음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나한테 왔다고 생각해요. 이 복이 뭐냐면 천지와 하나가 되는 게 복이에요. 오복이 복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니까 이 동아시아 얘기하는 복이 그 부모님은 혼백이 돼서 다시 천과 지로 돌아갔잖아요. 내가 바로 천지와 교류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기를 통해서 교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천지의 이 흐름에 따라가겠다. 또는 나는 지금 따르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참 느낌이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공부해보면 되게 비슷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군왕은 뭐냐? 지금 15세기의 유럽 군왕을 보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놔라. 못 내놔라.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쪽의 군왕은 어떤 거냐면 나는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덕이 있는지 나도 몰랐는데 하늘이 그걸 알아봤어요. 나의 덕을. 그래서 네 덕으로 천도를 실현해라라고 명을 준 거예요. 천명을. 그 신호를 계속 보낸 거예요. 원래 안 보내는 게 하늘인데 나한테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그 명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군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허락한 이거를 이제 실천해 나가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리더는 누구냐? 이제 군왕 말고 리더는 그 보필을 하는 거예요. 재상이 그런 거예요. 뭘 보필하느냐? 이 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너가 잘난 척하는 게 이 덕이 제대로 작동되면 아까 말한 봄, 여름, 가을 이런 흐름 속에 백성이 노출돼서 천도의 흐름에 따라서 잘 살아가도록. 그리고 때 되면 다시 천지에 돌아가도록. 거기에 이제 원망이나 원한이 쌓이지 않고 잘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건 군주도 그렇게 하고 돕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특히나 내가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숙이고 하라는 거예요. 제사할 때 절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라 절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내용이 종묘가 이제 대표적인 제사인데요. 종묘가 19칸이거든요. 19칸에 신주가 30개가 넘어요. 국왕이 정말 거기 가기 싫어하는데 가면 19번 술 따라 올려야 되고요. 그 30명의 신주 앞에다 계속 가서 술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4번씩 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몸살 나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근데 왜 그거 시키겠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폼 잡는 게 아니고요. 쳐다도 못 봐요. 북쪽을. 이쪽을 보고서 여기서 겨우겨우 절한 다음에 거기 가서 왕은 무릎 꿇는 게 없는데 거기 계속 무릎 꿇고 계속. 그래서 19칸을 쭉 가요. 30개가 넘는 신주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네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를 이걸로 강조해 나가요. 지금 말씀드린 종묘가 이거예요.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여기가 창덕궁이거든요.
북쪽에 군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얘기 못 나올까. 그 동아시아의 군왕은 어떤 거냐? 동아시아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군왕은 북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북극성을 가서 보면 지금 서울에서 안 보이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 북극성은 되게 찾기 힘든 별이에요. 이렇게 어느 계절에 딱 봐도 굉장히 밝은 별들이 많고요. 별자리 배우면 그렇게 찾아지는데 뭐 북두칠성 뭐 이렇게 찾아지는데 북극성은 되게 찾기 어려워요. 이등성이에요, 이등성.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가 받아들인 아이디어는 군왕은 북극성이에요. 빛나는 별이 많아요. 그런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천도가 움직이게. 거기에 뛰어난 신화도 있겠죠, 그렇죠? 희한한 신화도 있다. 내버려 둬. 빛나게. 빛을 발하도록. 잘 돌아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군왕의 아이디어예요. 군왕을 그리는. 이게 지금 기원전 1000년 전에 만든 아이디어니까 급이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점점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통치자가 뭐다. 또 통치자를 돕는 리더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역사 막 전쟁이 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조조와 현덕을 놓고 볼 때 이것도 이제 이야기지만 현덕의 그 결정적인 대목이 어떤 거냐면 조조 군대가 오니까 형주 지역을 방어할 때 공명의 제안은 얘를 버리고 튀자. 버리고 튀자예요. 기본 아이디어. 근데 현덕이라는 데리고 가자요. 얘들 어떡하냐. 그래서 아주 정말 박살이 나잖아요. 부인도 있고 정말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장비란 사람이 뭐 장판교에서 100만 대군인데 와 소리 질러가지고 40리 뭐 물리치겠다는 게 다 그때 아주 막 치욕적인 패배로 군대 전체가 괴멸될 때 이야기인데 물론 그게 괴멸을 해서 못 지켰어요. 백성을 못 지켰지만 같이 있는다. 그래서 현덕은 군왕이라고 해요. 조조같이 뛰어난 사람도 군왕이지만 이것도 군왕이라고 해요. 이게 더 뛰어나다 이렇게. 그래서 정통은 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힘은 제일 약했던 건데 그게 이제 리더다 이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조선 땅이 이제 이쯤 돼요. 백두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군, 육진, 세종이 이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원나라한테 너무 박살이 나서 이 위쪽의 통치권을 다 잃었던 겁니다. 원쪽 고려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까지 쭉 얘기하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거죠. 세종이 봉착했던 거는 명나라 중심의 세계지 있어. 그 다음에 교역은 안 되고 농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인구는 중국은 한 10배 되는 것 같고 일본도 적게 잡아도 우리보다 1.5배는 많고 농업 생산력은 일본 우리의 2배 좀 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참 신기하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정도의 지위를 누리면서 갔는지. 근데 지금 우리도 신기하잖아요. 전 세계가 궁금해하잖아요. 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영토 끝내주죠. 저 영토 넓이. 인구 5천만 겨우 되나요? 뭐 그 정도. 그리고 22권 이런 거. 지화자원도 참 많이 나죠. 기름도 많이 나고 천연가스도 많고 자랑할 만한 지하자원은 사람밖에 없어요. 지하자원이 아닌데 그밖에 없고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수령으로 가면 수령의 아이디어 이런 겁니다. 군왕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이 아셨죠, 그렇죠? 내가 천명을 받아서 정말 낮추고 계속 절하고 이러면서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난 높은 사람이 아니다. 사실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군왕은. 근데 이 유교적 아이디어는 계속 낮추라는 거예요. 또 불교적 아이디어에서 군왕은 어떤 건가요? 법륜천왕이에요. 석가모니의 이 엄청난 이거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갈 정치적 부처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정말 받아들여보면 한 거죠.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땅에서 정치적 부처니까. 그런데 천명을 받은 유교 군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진짜 허리가 아프도 절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종이 또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가끔 세종이 나의 리더면 난 싫어 이런 느낌 들어요. 제일 만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분이 조회라는 걸 해요. 조회는 다 있는 겁니다. 조회는 이제 만나서 서로
그 임금과 신하가 만나가지고 우리 잘 오늘 저희 하늘이 맡긴 이 일을 잘하자 다짐하는 게 조회거든요. 해 뜨면 조회가 끝나요. 해 뜨면. 왜냐하면 해 뜨기 전에 모여서 다짐한 다음에 해가 딱 뜨면 업무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 뜨기 전에 이제 모여야 돼요. 그런데 사대문이 이게 통금이 있거든요. 문을 닫았다 여는 거예요. 대대로 서울에 10만밖에 못 사는데 집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대로 서울에서 사는 분들은 서울에 출근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상당 부분은 지방에서 올라온 관료들이에요. 여러 가지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이분들은 사대문 안에 없으니까 사대문 밖에 전세살이를 해요. 보통 노비 하나 데리고 와서 고달픈 관직 생활을 하거든요. 전날 잊지 않고 통행증 받고 나가야 됩니다. 문 열기 전에 이게 통행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해 뜰 때 문을 여는데 그 전에 조회가 끝나니까 내가 조회에 참석하려면 그 전날 통행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돼요. 잊어버리고 퇴근했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6일에 한 달에 6번쯤 하는 거예요. 표준적으로 5일 간격으로. 그런데 잘 안 하죠. 대부분 잘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도 잘 안 하시는데 세종은 이제 6일마다 하는 걸 하셨어요. 그걸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진짜 6일에 한 번씩 이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엄숙하게. 그걸 또 엄격하게 또 이제 제도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절차 하나하나를 다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6일에 한 번씩 마음을 다져도 되겠냐. 매일 다짐을 해야 되겠다. 매일 새롭게. 그래서 매일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겨울에 생각해보시면 겨울에 해가 이제 몇 시였나 생각하시고요. 여름이 더우니까 하여튼 노비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감복 때리고 매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놔야 돼. 풀 먹이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입구 이제 들어가야 돼요. 매일. 들어가서 임금이 나올 때까지 먼저 가서 대기해야 되겠죠. 대기하고 있다가 임금이 나오시면 이제 이렇게 계속 1시간 내에 2시간쯤 하는데 큰 거는 2시간, 매일 하는 1시간 내에 끝나요. 해 뜨기 전에 끝난 다음에 이제 업무를 하러 가요. 정말 의욕이 넘쳤을까? 지금 궁금해요. 밥도 안 주는데 아침에. 근데 문제는 임금도 정식으로 옷을 같이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옷이 한 30개쯤 세트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나와요. 매일. 그럼 신하들은 어떻거든요. 근데 임금이 저러고 있으면 나는 어떻거든요. 나는 게으름을 펴야 되겠다. 임금은 그렇게 가라. 나는 게으르게 가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나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종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사셨는지 드러나는 게 세종의 아들 따님이 축구단 2개가 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조회하시고 12시까지 주무신 적은 없는데 아들 따님은 축구단 2개 팀 이상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로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쉴 시간이 없었을 거니까.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서울에서 그런 건 다 알겠어. 서울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백성은 어디 살아요? 지방에 살아요. 지방에 있는 애한테 어떻게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내 마음과 우리가 하려는 걸 전달할 거냐는 거예요. 장치가. 그런데 고려는 어땠느냐? 고려는 군현 단위로 한 330개에서 350개 사이에 군현 보통 있어요. 군현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왕이 매일 간다는 의미예요. 1년에 갈 수 있는 게 360개니까 360개는 안 넘는 거니까 왕이 직접 간다는 걸 전제로 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한 300여 개를 군현을 두는데 고려 때는 적을 때는 한 100여 개, 많을 때 200군데까지 수령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가는 거예요, 수령이. 그리고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서 보내는 거죠. 조선은 존재하는 군현의 수령을 다 보내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수령의 최하 등급을 육품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육품이란 등급은 왕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급이에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수령의 최하한설 육품으로 뒀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왕하고 매일 만날 수 있다는 자격을 전제로 수령을 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긴 정신을 알겠죠. 그렇죠? 왕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급에서 왕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설계 자체가. 근데 이제 이 국가 건설할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한 200개쯤 있었고 한 30, 40개는 없었고요. 그쵸? 아예 없었잖아요, 수령이. 그러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갑자기 130명이 넘는 관원이 배치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최하선이 뭐라고요? 6품. 대부분은 7, 8, 9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안 돼요. 그럼 갑자기 고위직 공무원 한 200자리 이상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저런 아이디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좋은데요. 그게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제도들이 쫓아가줘야 돼요. 지방 가고 싶을까요? 서울에서 일정한 정도 있다가 평가받고 다시 다음 관직 가고 이러는 건데 지방에 가면 안 보이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연인도 멀어지는데 이거 어쩌겠어요. 이 관직하는 보이겠어요? 저기 제주도 가신 분이 기억해서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승진 발령 서울로 내줄게. 그럴 리 없잖아요. 서울도 관직이 모자라는데 관직이 문무관 합쳐갖고 한 1,500자리밖에 없어요. 관직 후보, 관직 그 체계 들어서 10,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늘 자리는 경쟁하는 거예요. 이제 세종이 이제 평가를 만드는데 한 5년 5번 정도 평가를 받아서 준이 2개 있으면 파직되거나 높은 데로 가요. 나쁜 자리로 가게 돼 있고요. 하가 나오면 바로 파직이에요. 그냥 F예요. 하가 나오면 하는 있어서 안 된다고. 네가 하 정도로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바로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 평가를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7사 이렇게 게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가 농상 성이거든요. 농업과 뽕나무, 옷 때문에 그래요. 뽕나무는 그게 잘 됐냐라는 거를 네가 있기 전에 뽕나무 숫자 생산량, 그 다음에 농업 생산량 숫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온 다음에 숫자 그걸로 성 여부를 판단.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고요. 거기에 따라 각각 다 지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평가를 해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왜요? 그냥 수령이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 세종이 만든 거는 장기 근무예요. 수령은. 다 싫어하는데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장기 근무를 시켜요.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지방 수령으로 빠졌다가는 망하는 거죠. 내 관직 경력에서. 그 남들은 한 2년 근무하고 다른 자리로 가는데 여기는 5년 근무예요. 지방 근무는. 그리고 잘해봤자 또다시 지방 근무로 가서 파직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관직 세계가. 그러니까 다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문과 급제자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당상관이라는 게 앞으로 재상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당상관이거든요. 이건 아무나 승진을 못하고요. 전체 관직 체계에서 4자리만 골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문관 3자리, 무관 1자리. 그러니까 무관은 더 어려운 거죠. 그 자리 거쳐야만 당상관으로 가고요. 나머지 건 아무리 근무해도 당상관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발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당상관이라는 자리인데 당상관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지방수령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방수령.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농업과 뽕나무 재배, 포구가 늘어난다. 포구가 늘어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 힘든 곳이면 줄어들었으니까 집과 사람 숫자가 늘었냐 여부를 보는 거예요. 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냐, 유교 가치를 확산해야 되니까 학교의 학생들은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시험에 응시해서 과거급제전 나오나 뭐 이런 것 따지는 거고요. 군정이 바뀌었나?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열세인 나라니까 군사적인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고요. 부역이 균등한가? 백성들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고르게 갔냐? 신분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고르게 갔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고요. 재판과 소송의 절차는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갖 사기와 협작이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발생이 많아져도 수령은 책임져요. 다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 군왕으로서 천명을 받은 통치라고 하는 걸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딱 정해놓고 수치화된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게 쭉 이야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 업무의 표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지방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시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현지 사람들은 수령을 고소할 수 없어요. 수령 고소하면 안 돼요. 예외는 어떤 경우만 예외냐면요. 살인 관련은 예외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련된 사안. 그러니까 남의 건 고소하면 안 되고 내가 억울한 사안은 고소할 수 있긴 있어요. 그거는 재판을 진행은 시켜줘요. 그렇지만 그 현지 사람들이 수령의 불법 행위다라고 해서 임의로 고소를 못하게 했어요. 그 대신 정부가 판단하겠다. 그걸 엄격하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예요. 임기는 지금 말한 대로 5년씩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무관이 강하게 됐다. 그다음에 서울과 지방의 관원이 서로 교체한다는 고려 때 상상을 못하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엘리트 관원이나 지방에 있는 수령이나 다 엘리트 관원으로 되도록 계속 흐르게 돼요. 처음엔 아니지만 계속 이걸 교체시키고 움직이고 그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방수령을 겪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고르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황희를 예를 들어보면요. 황희는 세종 때 아주 뛰어난 재상이잖아요. 잘 아시죠? 18년 정승에 있던 분인데 황희가 양령 측근이라는 건 잘 모르시죠? 양령의 측근이에요. 양령의 선생님이거든요. 황희라는 분이. 그러니까 양령의 지위를 세자를 박탈할 때 그분은 반대했어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갖고 태종이 장을 치고 쫓아냈어요. 끝까지 반대하니까 전혀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면서 왕위를 세종한테 주면서 황희는 괜찮다고 얘기해줘요. 황희는 괜찮다. 그래서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황희가 세종이 했던 그 업적 중에 여러분 한글을 생각하겠지만 그 전세제도로 고친 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가는데 그 공법에 대한 처음 발의부터 그 시험 안이 나올 때까지 20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그 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시험하고 또 수정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경국대에 들어가는 그 법입니다. 근데 이 2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황희예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근데 처음엔 이 사람이 정승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승자리고 영의정을 하잖아요. 영의정이 국왕이 최대 그 관심을 갖는 사안을 반대한 사람이 영의정인 거예요. 황희도 소신을 가지고 만듭니다. 왜 특별히 부작용 없다 기존의 법이 왜 새로 만드느냐. 이것이 그 야기할 혼란이 우려된다. 그래서 황희가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 개정안을 만듭니다. 계속. 화도 나요. 왜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그 나랑 2년 정도 사귀었는데 계속 반대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하고 2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서로 얘기가 맞아야 가는 거잖아요. 18년 동안 반대하는. 그런데 그 정승이 되는 게 신기한데요. 황희가 집안을 잘 못 다스렸어요. 아들도 뇌물 받아먹기 선수고요. 사위도 뇌물 받기 선수예요. 사위는 사형까지 나요. 근데 강원도 관찰서를 보내요. 강원 흉내에 들어서. 그 흉내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흉내에 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서. 그냥 퍽퍽 죽는데 강원도는 농사 조건이 제일 나쁜 데고요. 관찰사기가 참 나쁜 게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릉에서 살아있는 돼지 납부하는 세금 부담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강릉을 그냥 막 속말 엿먹이려고 할 때 살아있는 돼지 납부를 시켜요. 제사에 쓰는 거. 그러면 강릉에서 돼지를 납부하려면 대관령을 넘어올 거잖아요. 돼지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걷게 해서 이제 서울로 시집까지 가게 되면 정말 근육질로 똘똘 뭉친 아주 건강한 돼지가 나오겠죠. 서울에 왔을 때 그거를 제사에 쓸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강원도에 살아있는 돼지 납부를 부과를 하면 지고 와요. 돼지를. 한 사람은 지고
또 한 사람은 돼지 먹을 걸 지고 와요. 살 빠지면 안 되니까. 나는 굶어도 이분은 그런데 왔는데 강원도에서 고생하고 왔으니까 합격하면 좋은데 불합격하면 정말 환장하는 거죠. 이거. 강원도가 이런데 강원도가 황희가 흉년이든 강원도에 가서 관찰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과 사위의 부정행위가 계속 조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가 들어갑니다. 강원도에 지금 죽은 사람 누구냐 뭐 따지기 시작하고요. 이 유사 일에 흉이 들었으니까 누가 죽었을 거 아니야. 계속 사망자 조사.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비리에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황희가 이런 아들이 부정했는데 이게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 심지어 문과 급제했을 때 노비가 둘이었는데 지금 150명이 넘는다. 얘네 집은 왜 이렇게 노비가 아이도 잘 낳냐? 그냥 이거 다 부정행위다. 막 난리가 납니다. 왕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제 눈치를 봐야 돼요. 대관에서. 가만히 있네? 혹시 내가 말을 약하게 했나? 그래서 좀 세게 얘기합니다. 파직시키세요. 가만히 계셔. 죽이십시오. 그래서 죽이라는 얘기가 들어왔다. 조사해봐. 이러면 사형을 전제 조사하는 거고요. 파직 건의가 들어왔다 조사하면 파직을 전제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요. 왕이 어디서 반응하냐가 사형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형을 위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날아가고 사위도 날아갔어요. 그런데 태종은 황희를 승진관리로 시킵니다. 또 반대를 해요. 또 승진시킵니다. 계속 반대해봐요. 계속 승진시키겠다. 그래서 줘요. 그리고 너의 불법 행위라고 다 아는데 네가 강원도 관찰싸움에서 사람들을 살렸다. 그걸로 믿는다. 그리고 소신껏 하라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소신껏 하게 놔둡니다. 세종이 양령도 안 죽이잖아요. 양령이 왕이 계승 세월 1위인 거 아시죠? 세종은 왕이 계승 세월 3위입니다. 양령이 언제 돌아가시냐면요. 세조 7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세종, 문종, 단종 거친 다음에 세조 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더 오래 사셨고요. 양령은, 효령은 뭐 90까지 살았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그 기간. 그러니까 뭐냐면 나보다 왕이 계승 서열이 위인 사람이 수원 용인에서 2,000명 데리고 사냥하고 있어요. 기병대 몰면서. 이분들이 군대의 방향을 북쪽으로 하면 한나절이면 서울 도성까지 와요. 그리고 2,000명이 그냥 밀고 들어오면 돼요. 이성계의 친위 기병이 2,000여 달했잖아요. 2,000명하고 사냥하고 계세요. 양양이 요 밑에 경기 이론에서 집에서 근신하라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당연히 문제 삼죠. 끝까지 놔둬요. 끝까지. 근데 왕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 그 동아시아에서 왕이 갖는 최대 권한이 뭐냐면 생사권입니다. 부월이 왕의 상징이잖아요. 죽음의 권한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시하면 죽어요. 정치적으로 한 명도 안 죽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이제 지방 그거거든요. 이게 또 굉장한 거가 300명이 넘는 수령이 내려갈 때 세종 면담하고 내려갑니다. 이게 세종이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지역 현안을 아는지 물어보고요. 세종이 아는 현안을 지시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물어봅니다. 그때 지시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세종이 천재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알아요. 이름. 내가 한 5년 있다 왔는데요. 너 똑바로 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일일이 다 만나는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그 유교적 군왕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도저히 책을 볼 수 없을 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업무를 보는 거가 일단 하나의 군왕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처럼 도와주는 재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상이나 이런 뭐 어떤 선언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가능한 부분을 찾아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그래서 그 세종이 끝날 때쯤에 조선의 비축국의 양이 600만 석은 확실히 있고요. 그 많은 경우는 900만 석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숫자냐면
농사를 지어서 세금 걷는 양이 50만 석 내외예요. 세금을 걷는 게. 그러면 600만 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10년을 안 걷어도 그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이상국가입니다. 유교국 경전에 10년의 비축이 있어야 나라다운 나라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되네 뭐 이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종 27년인가 흉년이 굉장히 유명한 흉년입니다. 역사상 아주 기록적 흉년이고 그때 그걸 포기해요. 그러니까 수령이 자기 통치 영역에서 굶을 수는 있는데 굶어 죽으면 안 돼요. 그럼 파직되는 건데 그때는 굶어 죽어도 파직 안 시키도록 보류합니다. 너무 심한 흉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으면 파직된다 그러니까 그 행정관리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밤에 굶어 죽은 사람을 옆집고기거든요. 옆고기요. 밤에. 그리고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날 또 옆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흉년이었다는 건데요. 그때 방출복이 이제 의창이 방출복인데 방출복 양이 200만 석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거둘 수 있는 게 4배가 방출돼요. 그걸로 농사 짓고 그걸로 생존하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15세기의 중앙정부가 전국의 이 업무 연락망을 통해서 업무 상황을 판단하고 각각의 중간중간 주요 지점에 있는 곡식을 풀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아까 지도에 보이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자신감과. 동일한 흉년은 일본도 거치고요. 중국도 쓸거든요. 일본 사신이 오고 거의 기절할 일입니다. 나라가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세종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미 세종은 사실은 이제 동방의 요술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여정도치의 불가능한 통치 태도라는 말이 저 말은 정말 쉬운데요. 군왕을 평가할 때 저렇게 평가하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종이 왕노를 몇 년 했냐면요. 32년 했어요. 30년을 한결같았어요 라고 죽은 다음에 쓰는 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분이 살아 계세요. 끝까지 목숨을 보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무슨 사환 이런 얘기 없잖아요. 세종 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한 분도 안 죽었어요. 신하들이 겁이 없어져요. 왕한테 막 말해도 되는 걸로 알아요. 막 하시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많이 죽어요. 이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이제 법전도 많이 만드는데 이 조선 경국전의 전통을 쭉 내려와서 이제 법전을 만드는데 법에 의한 통치를 시도합니다. 개인 판단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시도하고요. 이것도 15세기 시점에서는 거의 없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은 담당자의 책임 강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걸 30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매일 하는 제가 조회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세종 한 17년, 18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지나니까 내가 긴장이 풀어질까봐 이제 매일 하자. 매일 다짐하자. 그래서 언제 그만두냐면 눈병이 나고 온몸에 병이 생겨서 정말 안 되는 이 세종 25년쯤 됐을 때 아들한테 업무를 맡기면서 조회를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신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는데 아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작지 않은 나라였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무렵에 백성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어땠을까 그러면 정말 절대적인 생산 능력 이런 거 떨어진 나라였을 텐데 삶의 질은 그래도 가장 앞선 나라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록에 그런 평가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를 고민하는 나라고 나라 같지 않다 이랬어요. 그 명이 그렇게 평가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여기 사신들이 오면 아주 잘 돼 있는 당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물어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그러면 더 참 당신 훌륭한 나라에서 오셨고 황제는 참 훌륭하시고 그 밑에 당신같이 훌륭하신 나라가 있으니 당신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말들을 막 해줘요.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시험 쳐서 뽑습니다. 문과. 그리고 100년 동안 그렇게 시험을 쳐서 뽑아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서
어느 순간 되면 이 중국보다 이런 유교적 아이디어가 더 깊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이황하고 율곡 이런 사람의 단계가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짐.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조선이 건국돼서 시작되었던 어떤 이런 비전과 꿈, 리더들이 가졌던 것들이 세종은 30년 됐고요. 적어도 한 100년, 200년 동안 그 아이디어로 쭉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선에서 관료가 돼서 돈도 많이 모았고 내 자식도 잘 키웠고 나 정말 부자가 잘 살았다 라고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기록이 딱 그렇게 돼요. 나쁜 놈이다. 너는 관료가 돼서 돈 벌었다는 얘기밖에 없냐? 이런 인간 쓰레기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실로 이렇게 써있어요. 죽었는데 장례 지낼 비용도 없었다. 그 사람이 정승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최소한 관료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했다. 인사행정을 맡았어요. 친인척 중에 좋은 자리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친인척과 관련된 애가 나랑 같은 인사행정 자리에 같이 놓여있다. 그러면 높은 사람이 안 돼요. 이게 딱 조건입니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어느 방향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고요. 어떤 그룹의 이런 노력들은 국가나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